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화면상으로 만나게 된 지도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네 번째 시간.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특수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저 혼자서 여러분들에게 일방향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앉아가지고 쌍방향 수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또 역시 뭡니까? 직접 여러분들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게 아니라 화면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만큼의 또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뭐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서 면대면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또 그 중간에 갑자기 상황이 변해가지고 좀 더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여러분과 다음 주면 이제 면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다음 주에 뵙고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네 번째 시간에서 언어 이해 부분에서 다뤄볼 이야기들은 언어의 기능이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의 관계, 그 다음에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언어의 기능이죠. 언어의 기능에 있어 먼저 야콥슨이 말하고 있는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야콥슨이 말하고 있는 언어의 기능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간단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언어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쓰는 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쓰는 말이 있어야 되고, 무엇에 대하여 말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말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말이 쓰인 분위기 혹은 그 말이 건너온 경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 등이 언어의 기능이라고 야콥슨은 봤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책의 내용에서 야콥슨의 언어의 기능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죠. 본격적인 어떤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밑에 누굽니까? 미카엘 할리데이가 말하고 있는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할리데이가 말하고 있는 언어의 기능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먼저 뭡니까? 명령 도구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언어에 있어 명령 도구적 기능이라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명령 기능이죠. 명령적 기능이라든지 도구적 기능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행동을 유발시키도록 언어가 유도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일종의. 예, 그래서 명령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화자 말을 하는 사람이 수용자가 그 언어를 듣고 어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하철 안에서의 노인의 젊은이를 향한 한마디가 나와 있는데 예시로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뭐 지하철보다는 버스가 더 현실적이겠죠. 그럼 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에 노인 한 분이 타세요. 그러더니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다리야. 요즘 것들은 장유유서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아이고 다리야라는 것이 함의하고 있는 뜻은 뭡니까? 나는 노인인데 노인이기 때문에 내 신체는 약해. 그런데 지금 내가 다리가 아파. 그러면은 이 버스 안에서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나는 자리에 앉아야 해. 그런데 네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잖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 다리가 지금 아픈 것을 좀 봐줘라는 의도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요즘 것들은 장유유서도 몰라라고 하는 것은 장유유서라는 것은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야,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데 요즘 것들은 어른을 공경할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화자 노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나 지금 다리 아프니까
너 젊은이, 너는 지금 뭐예요? 나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해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직접적 명령이 수행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함의되어 있는 의미 안에 자리를 비켜달라는 명령의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명령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리야 요즘 것들은 장애 요소도 몰라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야 내가 지금 노인인데 다리 아프니까 자리 좀 비켜주지 않겠니? 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조절 정보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의 기능에는. 그럼 조절 정보적 기능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어떤 행위에 관해 수락 혹은 승인, 불허 등의 규제적인 내용이나 특정 사실에 관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꼭 지시적 기능이라는 거. 뭘 지시하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정도에 비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보면 알죠. 야, 오늘 미친 개 교문에 있었니? 그럼 없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친 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미친 개, 광견병 걸린 개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친 개라는 것은 뭐 일종의 교무주임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뭡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런 별명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주임한테는 학주라 그러죠. 우리가 학주들에게는 꼭 별명이 있는데 보통 이제 미친 개라는 별명들이 많았었죠. 그만큼 뭡니까? 어떠한 학교의 규율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도 나름대로의 어떤 고충이 있는 분인데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친 개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친 개의 의미라는 것이 사물과 직접, 그러니까 사물, 인간인데 미친 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물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의미를 통해 연결된다는 것은 그 의미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구와 누구가 A와 B라는 두 학생이 뭡니까? 미친 개라는 말을 서로 뭡니까?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광견병 걸린 진짜 미친 개가 아니라 학주라는 또 다른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절 기능이고 정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시가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언어라는 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보면 이제 표현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표현적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쓰인 말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말하는 사람의 초점에 맞추어진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출적 기능 혹은 정서적 기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표현적 기능을 표출, 드러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역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탄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감탄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시 뭐 이런 거죠. 노홍철의 아주 수다스러운 말투. 뭐 그런데 말이 하는 말들 있죠, 여러분들. 뭐 제가 좀 이제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여러분들 노홍철이 이를테면 무한도전에 나왔을 때 그 특유의 캐릭터라는 게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캐릭터는 뭡니까? 그 수다스러운 말투 안에 어떤 묘한 것들이 있죠. 굉장히 수다스럽고 방정맞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말투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표현적 기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민수의 아주 독특한 말투라는 것도 있죠. 뭐 우리가 이제 그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모래시계에서 나 떨고 있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너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널 믿어주리라 생각해서 막 이런 투의 말들 있잖아요. 나는 뭐 남자답게 하지 마. 내가 너를 믿어주리라 생각해서 그래서 넌 하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의 말투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표현을 못 하겠네요. 아무튼 그 최민수의 독특한 어투가 있지 않습니까? 독특한 어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최민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어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표현적 기능이면서 정서적 기능, 표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시가 좀 올바르지 않았네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해는 하고 계시겠죠? 자, 우리 이제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상호작용 또는 친교적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언어가 소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듣는 사람 사이에 언어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로 보면 이런 거죠.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린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있죠.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술 한잔 하자라고 했을 때, 언제 밥 한번 먹자라 그랬을 때, 혹은 언제 술 한잔 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고 말죠. 그것은 뭡니까? 그냥 친교적 기능으로서 어떤 일상적으로 나누는 친구들 사이의 일반적인 대화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밥 한번 먹자 딱 이렇게 친구가 말을 하니까 다른 친구가 그래? 그럼 날짜는 언제로 해? 내일로 할까? 모레로 할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그냥 뭐 그래 다음에 한번 밥 한번 먹자라고 아주 일상적인 말로서 묻고 대치고 있는 거죠. 언제 술 한잔 하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그걸 그대로 고지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래? 그럼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을까? 나는 주말에 시간이 괜찮은데 너는 어떠니? 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발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동이 되겠죠. 발화자는 그냥 뭡니까? 친교적 의미로서 그냥 전제하고 있는 거죠. 언제 술 한잔 먹자 하고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건 뭡니까? 야, 너 잘 지내고 있었구나. 그럼 만나서 반가웠었어. 근데 너 지금 보니까 참 나도 반갑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그게 어떠한 그 진짜 밥을 먹자는 행위인지 혹은 진짜 술을 먹자는 건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상호작용 또는 친교적 기능으로서의 언어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개인적 기능이죠. 개인적 기능. 개인적 기능. 그래서 보다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친한 친구에게 친숙할 경우 할 수 있는 말들 있죠. 야, 이 미친놈아, 더럽게 반갑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야, 이 미친놈아, 더럽게 반갑다 그러면은 미친놈아 하고 더럽게라는 건 뭡니까? 부정적 어휘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어휘가 붙고 있습니까? 반갑다라는 반어적 의미가 쓰이고 있죠. 이거는 뭡니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쓸 수 있는 말이죠. 굉장히 반가워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친놈아 더럽게라는 표현은 진짜 미친놈이라는 것과 진짜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냥 친한 친구에게 개인적인 친숙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 이 미친놈아 더럽게 반갑다라고 그럴 때 이것을 그냥 야, 이 새끼가 나한테 욕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친교적 기능으로 그래 반가워 라고 해. 야, 이 미친놈아 더럽게 반갑다 하면은 그래 이 미친놈아 나도 반가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약간 과격한 어휘를 갖다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예시를 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 기능이라는 것은 개인적 뭡니까? 친숙관계, 친분관계에서 발휘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친구 역시 그것을 뭡니까? 그 의미가 진짜로 의미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반가움의 표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어쩌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회들 만나면 어쩔 때는 뭡니까? 그냥 욕을 막 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막 XX야 막 이야기를 하지요. 그거는 뭡니까? 그 친구에 대한 반가움의 표시지 그 친구에게 정말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친숙함의 기능, 그러니까 이 개인적 기능이 바로 그와 같은 표현 언어로서의 표현 기능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학습적 기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적 기능이라는 것은 언어와 언어가 관계하고 있는 관어적 기능을 통해서 지식을 증진시키고 지식을 체계화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와 언어 관계를 통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나와 있는 한국어에서의 참치는 프랑스 언어에서는 똥입니다. 그러면 한국어에서 까까는 프랑스어 까까가 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야 참치 맛있니? 라고 한국인이 물어봤는데 프랑스인이 똥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야 뭐야 나는 참치 맛있니를 물어봤는데 얘는 뭔 똥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서 뭡니까? 관어적 기능 등을 통해서 지식이 증진되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한국어의 참치를 똥이라고 하는구나. 또 한국어의 까까가 프랑스에서는 까까라는 똑같은 발음이 되고 있는데 그게 똥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뭡니까? 지식을 증진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학습적 기능으로서.
왜?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거에서 오는 묘한 뭡니까? 즐거움을 가지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깎아줄까라고 했을 때 저번에도 한번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방칸 내가 이제 이를테면 프랑스인 집에 갔는데 어린아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간 과자를 주고 싶어 야 깎아줄까라고 말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봐요? 야 똥을 줄까라고 돼버리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거죠. 만약에 이를테면 참치캔을 가지고 야 참치캔 맛있니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요? 똥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야 똥캔이 뭐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똥이 프랑스어의 참치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뭡니까? 그만큼의 지식이 상승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학습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상상적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무의식적, 의식적 노력에 의해서 듣기 좋은 짜임새를 가지려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에 의해서 듣기 좋은 짜임새를 가진다. 그럼 이거 무엇이냐 했을 때 예시를 보면 압니다. 이를테면 문학에서 여러분들 이제 문학에서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학위 논문에서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어떤 인터뷰 언어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위 논문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을 써야 돼요. 그럼 거기 안에서 사용된 언어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고급스러운 학문 어휘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구어체 말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어체라는 건 서로 뭡니까? 말을 주고받는 거죠. 대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런 구어체, 말을 주고받는 형태의 어떠한 어휘가 아닌 고급스러운 그 학위 논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어휘들을 빌어다 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상상적 기능이라니까 보기 좋고 듣기 좋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어떤 인터뷰를 한다고 그랬을 때도 역시 뭡니까? 평소에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어휘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쓰게 된다라는 거죠. 역시 문학에서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 역시 뭡니까? 시 안에서 어떤 대상을 자 꽃이라는 시를 봅시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의 뭡니까? 몸짓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러한 꽃이라는 그 대상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서로 뭡니까? 상호 관계성의 대상으로서 인지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꽃이라는 그 김춘수의 꽃이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이 상상적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총 7가지의 어떤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정도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과 살펴보게 된 게 언어와 문화의 관계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 그럼 언어와 문화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했을 때 먼저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문화의 특성. 그럼 문화라는 것은 먼저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화라는 것 자체가 문명사회건 미개사회건 모든 사회 안에 생활의 주요 부분으로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를 가건 분명 뭡니까? 그 사회 안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문화가 존재하고 있죠.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보편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사회성이죠. 사회성. 문화라는 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게 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이죠. 문화. 동물이 문화를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이고 사회성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회 안에 사는 가운데서 문화가 어떠한 인간의 생활 자체를 갖다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문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느냐.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그 찌개의 문화라는 게 있죠. 찌개 음식 문화 중에 찌개의 문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면 기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한 접시 안에다 같은 숟가락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걸 떠먹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의 어떠한 그와 같은 식문화라는 것은 뭡니까? 한국 사회라는 것 안에서 하나의 음식 문화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같이 떠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상 위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들에게는 뭡니까? 한국인 어떤 정을 느끼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한국 식문화의 고유성과 특수성인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사회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화의 보편적 특성 중에 세 번째는 바로 학습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학습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는 누구를 접하게 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만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가족들을 통해 뭡니까? 사회라는 것을 맨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떠한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회를 벗어나가지고 맨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교육기관이 이를테면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유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제 그 부모 어떠한 가정이라는 교육 공간 안에서 떠나서 사회라는 교육 공간으로 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거기에서 타인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무언가를 학습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 학습하고 배운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회를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이 어떠한 직접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과 달리 인간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종합되어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간접학습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직접학습은 습관적, 관습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동물에게 어떠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나나를 준다 그랬을 때 이런 아니면 개한테 우리가 이죠. 앉아라고 이를테면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간은 앉아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앉아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간접 경험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이 발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낸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물들은 앉아라는 말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안 앉죠. 그런데 앉아라는 말을 하는데 먹이를 줍니다. 맛있는 먹이를 줘요. 그러면은 이 동물들의 머릿속에는 뭡니까? 앉아라는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직접 경험을 통해서 계속 뭡니까? 앉아라는 어휘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떠한 행위, 앉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나에서 뭡니까? 먹이라는 보상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학습된 행동을 동물들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 경험이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직간접적 학습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간접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책이라든지 혹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가지 않았는데 아프리카가 덥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를 보면 아프리카가 얼마나 더운지가 나오지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프리카는 정말 더운 곳이구나라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과 동물의 사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공유성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공유성. 그러니까 공유된다. 이것은 뭡니까? 자신이 소속된 집단 안에서 오랜 시간 공유되어 온 것을 그 집단만의 문화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식문화라는 것은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서양의 식문화라는 것은 나이프와 포크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그 식문화의 차이죠.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는 뭡니까? 한국 식문화 안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받아 왔고 우리의 식문화 안에서 그게 식습관으로 관습처럼 내려져 왔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계속 뭡니까? 학습을 통해 습득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체득하고 같이 공유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 식문화 안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의 식문화 안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아닌 나이프와 포크 사용이
혹은 나이프와 포크 거기에 숟가락까지 들어가죠. 근데 젓가락 사용은 수월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어때요? 거기 나오는 외국인들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걸 굉장히 힘겨워하죠. 왜? 그들의 식문화 안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젓가락 사용이 서툴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은 뭡니까? 공유성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식문화로서. 그렇기 때문에 낯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보편성이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습득되는 게 문화다. 그 다음에 사회성,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살아가려면 문화를 체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학습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배웠던 그러한 행동들이 문화로서 드러나게 된다. 공유성, 같이 오랜 시간 같이 보고 느끼고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체계성이라는 겁니다. 체계성. 그럼 이건 뭐냐? 사회 안에서 문화의 한 요소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 안에서 체계를 이루며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체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볼 게 바로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입니다. 그러면 언어는 문화를 추상하여 전파, 전승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언어의 추상에 의해서 표현되고 그 표현을 통해 이웃으로 전파되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언어가 어떤 뭡니까? 문화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고 학습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가능해진 언어를 통해서 문화가 전승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천성 먼저 언어는 인위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음 가변성 계속 변한다는 겁니까? 언어라는 것은 생성, 발전, 쇠퇴, 소멸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성. 언어는 언어의 경험의 결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정체이기 때문에 역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동등성. 언어 간에는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언어가 더 고급 언어고 어느 언어가 더 저급 언어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죠. 말들 중에 저급한 언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뭡니까? 이런 거죠. 언어 자체의 언어 간에는 우열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어떤 계급 차를 가지고 그 계급 안에서 어떠한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과는 별개죠. 가치의 동등성이라는 것은 바로 언어 자체에는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는. 그다음에 가치 중립성이라는 것은 언어 자체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휘에 가치가 내재되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평등이란 단어를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 평등 그 단어 자체에는 평등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왜? 평등이란 단어가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평등이라는 어휘로 쓰일 수 있지만 다른 사회에 가게 되면 다른 나라 영어로 가게 되면 평등이란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게 아니죠. 그냥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평등이란 단어는 그냥 평등이라는 단어일 뿐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사회 안에서 같은 공유하는 가치 문화로서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어휘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지 단어 자체는 중립성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비분리성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언어는 모든 단위와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떠한 내가 그러니까 어떠한 어휘를 말한다 그랬을 때 그것은 분리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이 같이 간다는 거죠. 다음 개방성이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상호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이런 개방적이라는 거죠, 언어가. 그래서 상호 교류와 접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가 발전하게 된다. 언어의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서 구체화시킬 건 없지만 언어는 지금 뭡니까? 다양한 어휘들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류 최초의 언어라는 것들 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의 어떤 발달된 문명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문명화된 어휘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 혹은 SNS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1980년대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SNS라는 어휘가 사용되고 있었습니까? 사용되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상호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열린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우리 필요에 의해서 SNS라는 단어를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지금은 활용하고 있고 당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언어의 개방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언어의 편재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어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편재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언어는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띠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 문화와 언어 사이의 관련성의 이야기는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따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급하고 설명드리고 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 봅시다. 언어와 사회. 이제 언어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라는 것은 언어는 사용되는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사회학적 특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사회 현상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사회 현상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 제가 좀 전에 SNS라는 말을 했죠. SNS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새로운 시대의 사회 현상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소통의 한 도구로서 SNS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SNS란 말이 나올 수도 없고 활용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 안에서 휴대폰이라는 것이 보편화되고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SNS라는 것도 역시 보편화된 언어이고 일상화된 언어로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사회 현상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버 언어를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사이버 언어죠. 사이버 언어의 특징, 첫 번째 뭡니까? 익명성, 쌍방향성, 집단성,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격차를 증대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언어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떠한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SNS 대화를 한다 그랬을 때 실명을 요즘에 이제 인터넷 실명제라 그래가 실명을 사용하게 만들고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뭡니까? 익명성이죠. 그 사람의 직접적인 걸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쌍방향성이죠. 주고받죠. 서로 쌍방향 소통이죠. 요즘에는. 일방향 소통이 아니죠.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 일방향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쌍방향성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성, 끼리 문화를 양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SNS 안에 많은 어떠한 그 모임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제가 캠핑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캠핑 초캠 장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캠핑에 어떤 좋은 물건들을 막 서로 중고 물품 같은 것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취미죠. 제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집단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사이버 언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성 측면이 바로 뭡니까? 세대 간의 격차를 증대시키죠. 그러니까 사이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와 있지 않은 세대 간의 격차가 증대되고 정보의 격차 또한 발생시켜 버리고 있죠. 그래서 정보를 활용하는 집단과 활용하지 못하는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이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성의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이버 언어의 사용 동기가 뭐냐 그랬을 때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동감 있는 시각적 표현의 활용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이라는 것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이버 언어 실질적으로 SNS를 할 때 줄임말들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때 다 나오겠지만 말 줄임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호주 같은 곳에서도 영어의 줄임말들이 막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원커피 한다 그랬을 때 원커피라고 안 하고 원의 O와 커피의 C 그래서 OC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떠한 그쪽 영어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줄임말이 어떠한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사이버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면서 왜 그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생동감 있는 시각적 표현을 하는데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이버 언어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어휘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죠. 어휘의 변형. 그렇기 때문에 탈락, 축약, 생략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왜 어휘 그러니까 탈락과 축약과 생략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통신 언어가 문어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는 것보다는 구어 말로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빠르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 탈락과 축약과 생략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첨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정감이라든지 애정적 표현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휘의 변형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탈락, 축약, 생략과 첨가의 이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락과 결합의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음절 탈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앞음절 탈락, 동갑을 갑이라고 한다든지 가운데 음절 탈락, 핸드폰을 핸폰이라고 한다든지 뒤 음절 탈락, 재방송을 재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앞, 중간, 뒤 이렇게 그러니까 음절 탈락이 각각 뭡니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절의 결합이 또 일어나고 있죠. 팀플, 그러니까 팀플레이의 준말이겠죠. 출첵, 출석 체크의 준말이죠. 안습, 안구의 습이 찬다의 준말이죠. 결국 이 안습이 의미하는 것은 슬프다, 눈물 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음절의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생략과 첨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략의 예시는 음운 생략은 어두 모음을 생략한다. 태양이 탕, 그 다음에 중간, 말의 중간에 모음을 생략해라. 가입인사가 갑사, 가입인사 갑사, 중간이 생략돼 있죠. 그 다음에 어말 모음이 생략된다. 개인이 겐이라고 된다든지 자음이 생략된다. 곰팡이가 곰페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음운 생략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두, 어중, 어말 모음의 생략이라든지 자음의 생략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의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단어가 어떤 식으로 생략되고 있는지를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이해해보는 것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음운 첨가가 일어나고 있죠. 음운 첨가. 그래서 미음 첨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잘 지내는 감이라든지 되세염 이런 거죠. 그다음 비읍 첨가, 카페라든지 오빠 이런 것들이죠. 시호 첨가, 사부님, 그다음에 사모님 이런 거죠. 사모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호 첨가죠. 그다음 이응 첨가, 여봉,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가 첨가되고 미음이 첨가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문 첨가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봉 한다고 칩시다. 여봉 하면 뭡니까? 여보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훨씬 더 정감 있게 들릴 수 있는 정감의 표현으로서 음운이 첨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락과 생략과 결합과는 또 다른 거죠. 첨가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첨가들의 내용들 한번 보세요. 잘 되었는감, 대세염, 카페, 오빠, 사부님, 사모님, 여봉, 인상, 이렇게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정감이라든지 뭔가 자신의 의도를 좀 더 호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음운 첨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탈락, 결합, 생략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 그 점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독이 있죠. 연독.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다. 그래서 된 소리 이런 게 있죠. 짜식, 공짜. 그 다음에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는 거. 축하, 좋다. 그 다음에 자음 동화, 번개, 친구. 그 다음에 히읗 탈락, 많이, 싫어. 그 다음 반모음 탈락, 뭐해, 미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인터넷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언어들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어떤 된 소리의 연독이라든지 자음과 자음의 연독, 그 다음에 자음 동화에 의한 연독, 히읗 탈락에 의한 연독, 그 다음에 반모음 탈락에 의한 연독 이렇듯이 연독에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데도 각각 다 특징들이 있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이제 언어의 이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하면 욕 먹겠죠. 아니 술 한잔 딱 먹다가 야 짜식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야 그거는 된소리 연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욕 엄청나게 얻어먹을 거죠. 그냥 즐겁게 술 마시면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정도가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미의 변화의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상실하고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의 도입이죠. 그래서 예를 보면 밥 오죠. 밥하고 오, 바보. 그다음에 1002, 2인 만이죠. 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어떠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떠나서 바보라든지 만이와 같은 이러한 어휘로 바뀌게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다음으로 볼 게 이제 한글 대신 로마자를 쓰거나 대화 중간에 외국어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바로 열심이지요. 그러면 십심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루라고 하니까 아유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 get, 지 했을 때 R과 G는 뭡니까? 외국어 영어지요. 거기에다 get이라는 한국어가 붙어가지고 알겠지를 갖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뭡니까? 자꾸 국어의 어떤 파괴 형태가 인터넷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을 활용해라. 즐겁게 이걸 사용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어휘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라는 거죠. 다음으로 한국어의 의미 변형 예시를 봅시다. 잠수함.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물속에 다니는 배지요. 이게 지금 쓰다가 말았네요, 제가. 그런데 물속을 다니는 배가 바로 잠수함이었죠. 근데 변형된 의미는 채팅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잠수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번개 있죠. 원래 의미는 뭡니까? 양전과 음전의 구름 사이에 방전 현상으로 몹시 빠르게 번쩍이는 것들을 번개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변형 의미로서는 사이버 공간이 아닌 실제 공간에서 빠르게 만나는 것들을 번개라고 하죠. 야, 그러면은 막 SNS, 야, 오늘 한번 번개 할까? 하면 뭡니까? 온라인 모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게 이제 번개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원래 의미와 쓰이고 있는 변형, 의미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의성어, 의태어, 감탄사의 사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대화의 묘미를 살리고 즐거움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성어, 의태어, 감탄사가 사용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태어 같은 경우 휘리릭 대화방에서 사라지겠다는 걸 의미하죠. 요즘 뭐 잘 안 쓰죠. 근데 삐질삐질 당황하여 땀을 흘리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의성어로서 푸하하하 키득키득 이건 이제 키득키득 같은 이런 키역티긋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감탄사 어머 이크 허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뭡니까? 대화 중간중간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뭐 이를테면 키역 이렇게 딱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허걱 뭐 이런 의미죠. 아니면 이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크라는 거면 크크크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즐거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의태어, 의성어, 감탄사가 어떠한 대화 안에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거죠. 왜? 인터넷상의 대화라는 게 면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면대면이 아니면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대화이기 때문에 누굽니까? 대상을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대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과의 어떠한 감정 교류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교류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모티콘의 사용이죠. 이모티콘.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라는 것은 감정과 아이콘의 합성어죠. 그래서 컴퓨터 자판에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조합해서 감정이나 특정 인물, 직업 등의 의미를 전달하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만의 언어, 이모티콘이죠. 그래서 이모티콘 활용이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모티콘을 많이 활용하죠. SNS를 할 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뭐 놀란 눈, 즐거움, 그 다음에 기분이 좋거나 행복함, 혹은 그냥 눈썹 두 개만 그리면 행복해 라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 이모티콘을 갖다 너무나 당연히 쓰고 있죠. 저도 뭐 아주 뭐 당연하게 자주 뭐 쓰고 있죠. 그러면 그걸 활용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이런 식의 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냥 사이버 공간 안에서 즐겁게 친한 사람들끼리 그 다음에 아주 소통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지금은 당연시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SNS 대화를 한다 그럴 때 갑자기 제가 이제 이런 기분 좋은 표시 2개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교수가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 교수도 뭐 이런 식으로 SNS를 소통하고 있구나. 저도 왜 여기 이제 이 살아가는 집단 안에서 뭡니까 활용될 수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모티콘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상 동영상이 있죠. 그래서 이것 역시 좀 이거 끝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의 언어와 한국어 사투리까지 유창한 언어의 마법사. 그 다음에 배움 넘어 언어의 잠깐만요. 지금 이게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 이제 죄송합니다. 배움 넘어 언어의 특성 3부죠. 그 다음에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거 찾아보시고요. 언어의 배반,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글로 배우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여기 지금 쉼표 나와 있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동영상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언어와 한국어 사투리까지 유창한 언어의 마법사가 하나이고요. 배움 넘어 언어의 특성 3부, 언어의 사회성이 또 하나, 두 번째 것이고, 세 번째가 언어의 배반이고, 네 번째가 한글로 배우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아주 짧은 것들입니다. 한 4, 5분짜리 짧은 동영상들이니까 한번 아니죠. 틀어놓고 한번 보시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이라든지 사회성과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강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다 들으셨으니까 간단히 뭡니까? 그렇죠. 그 토론방에 가셔가지고 수업 수강 후기 간단히 남겨주시면 그걸 가지고 출석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우리가 직접 면대면으로 보겠죠? 예, 다음 시간에 직접 뵙고 한번 즐거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봬요.